한국 음식 짜고 빨갛고 자극적인 그걸 왜 검증합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국제보건기구 글로벌 영양안보 특별자문관 마이클 로웰의 이 한마디에 제네바 본부 회의장 127명의 전문가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15년간 47개국 식단을 분석해온 국제기구. 예산 2,800만 달러, 투입 인력 340명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프랑스가 두 손 들었습니다. 독일마저 포기한 완벽한 식단 모델 찾기. 그런데 이 쟁쟁한 전문가들 눈에 한국은 애초에 검증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김치요? 소금 덩어리에 발효라는 포장지만 씌운 거 아닙니까? 프랑스 식품안전위원회 피에르 라콩트 고문은 대놓고 비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단 72시간 만에 제네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대 실험실 현미경 아래 찍힌 단 하나의 숫자. 그 숫자를 본 마이클 로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OECD 원자료 1만 2천 페이지를 직접 대조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국제기구 상부가 그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고쳐라. 아니면 끝이다.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직에 맞섰을까요? 한국의 평범한 밥상 위에서 그가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네바 본부 회의실 창문 너머로 레만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죠. 48해를 살아오면서 저 마이클 로웰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영양학 박사를 받고 국제보건기구에서 15년간 글로벌 식량 정책을 자문해온 경력. 그게 제 자부심의 전부였습니다. 로웰 박사님, 다음 주 서울행 일정 확정됐습니다. 행정관의 목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이라고요. 그 순간 제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죠. 잠깐, 무슨 서울? 아시아 검증은 일본 팀이 맡기로 했잖아. 상부 결정입니다. 한국 식문화 현장 검증, 로웰 박사님이 직접 수행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황당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5년간 47개국의 식단을 분석해왔고 예산 2,8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왜 하필 한국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프랑스의 지중해식 식단, 일본의 전통 어식 문화, 북유럽의 신노르딕 요리. 이런 것들이 검증 대상이지 한국은 애초에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 음식의 이미지는 딱 세 단어였습니다. 짜고 빨갛고 자극적. 그게 전부였죠. 학회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몇 편의 논문, 그리고 뉴욕 맨해튼 어딘가에서 한번 먹어본 불고기 정도가 제 한국 음식 경험의 전부였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박진우 참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었는데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로웰 박사님, 서울 방문 일정 관련해서 협조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동양인 특유의 공손한 표정. 저는 그게 왠지 거슬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상황 자체가 거슬렸던 거죠. 박 참사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식단을 검증해서 뭘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트륨 함량 세계 최상위권, 위암 발병률 높은 나라. 이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 참사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까? 저는 과학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 그게 진실의 전부라고 믿어왔죠.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낯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발효 특유의 냄새.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죠. 이민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눈에 들어온 건 한글로 빼곡히 적힌 안내판들이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 사이에서 저는 이방인이라는 감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로웰 박사님 환영합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외교부 식량외교 자문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서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영어가 유창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차로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내일 첫 회의 전에 호텔에서 쉬실 시간 드릴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이 출장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3일이면 충분해. 형식적인 검증 절차 밟고 예상대로 부정적인 결론 내리고 제네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서연 자문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정도. 솔직히 제 입맛엔 좀 과하더군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품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밥상 전체를 보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밥상 전체? 무슨 철학적인 소리를 하는 건지. 음식은 음식이고 영양소는 영양소죠. 거기에 무슨 복잡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저는 노트북을 켰죠. 내일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요. 화면에 떠오른 건 한국 식단 관련 기초 데이터였습니다. 나트륨 섭취량 1일 평균 3,500mg,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한국을 검증한다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잖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거대한 벽이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과학대학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연구동 입구에는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형식적인 절차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창가 쪽에 앉은 50대 남성이었죠. 은퇴 안경 너머로 차분한 눈빛이 느껴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가 바로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식품과학대학에서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로웰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손을 맞잡았죠. 그의 손은 건조하고 따뜻했는데 악수하는 힘이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굳이 인사치레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교수님, 제가 이번 검증에서 확인하려는 건 명확합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식단의 나트륨 함량, 발효식품의 실제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장기 섭취 시 건강 영향. 이 세 가지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박사님, 검증 방식에 대해 먼저 논의했으면 합니다. 한국 음식은 단일 메뉴로 분석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소리. 어제 그 자문관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김 교수님, 과학적 분석에 왜곡이란 건 없습니다. 성분을 측정하고 수치를 비교하면 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말투가 좀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이서연 자문관이 옆에서 살짝 헛기침을 했고 다른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 교수만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방식대로 진행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게 체념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인내였던 겁니다. 첫 번째 검증 대상은 김치였습니다. 연구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김치.
배추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잔뜩 넣고 발효시킨 음식. 나트륨 덩어리. 그게 제가 아는 김치의 전부였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스테인리스 스틸 실험대 위에 여러 종류의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 파김치. 붉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냄새도 강했고 색깔도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전부 한국인들이 매일 먹는 건가요?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 끼니마다요.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매 끼니 이 정도 나트륨을 섭취하면서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제 말에 김 교수의 입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웃음인지 씁쓸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어차피 수치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원들이 김치 샘플을 채취하고 나트륨 함량 분석을 위해 기계에 넣는 동안 저는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뜨기 시작했죠. 예상대로 나트륨 수치는 높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승리감에 가까운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차분하게 다른 수치를 가리켰죠. 박사님, 칼륨 수치도 보시겠어요? 칼륨?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칼륨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의외로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 샘플만 그런 거겠죠. 저는 애써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샘플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 수치도 측정해야죠.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유산균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무시하기로 했죠. 한두 개의 수치가 뭘 증명하겠습니까?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켜면서 저는 제네바에 보낼 중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죠. 한국 식단은 예상대로 고나트륨, 고자극성 구조를 보이며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남은 건 형식적인 절차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내일 현미경 아래에서 제 확신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숫자가 나타나리라는 걸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제네바 본부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떠 있었죠. 정책국 국장 로버트 케인, 그리고 프랑스 식품안전위원회 고문 피에르 라콩트.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로웰, 서울은 어때? 김치 냄새에 적응됐나? 피에르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콧수염이 실룩거리는 게 보였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응이요? 호텔 복도에서까지 그 냄새가 나더군요. 솔직히 고역입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로버트도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고 화면 구석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킥킥거렸죠. 저는 그 웃음소리가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속한 세계, 내가 믿는 기준, 그 안에서 저는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 검증 결과는 어때? 로버트가 웃음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예상대로입니다. 나트륨 함량 기준치 초과, 자극성 향신료 과다 사용. 전형적인 고위험 식단 구조예요.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김치? 소금 덩어리에 발효라는 이름만 붙인 거 아닌가? 프랑스 치즈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지. 그의 말에 저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연구진들이 자꾸 밥상 전체를 봐야 한다느니 단일 메뉴로 분석하면 왜곡된다느니 하는데 솔직히 변명처럼 들려요. 로버트가 턱을 괴며 말했죠. 동양권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 데이터로 안 되면 문화를 들먹이고 문화로 안 되면 전통을 들먹이고 결국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거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였고 숫자와 데이터가 진실의 전부였으니까요.
문화니 전통이니 하는 건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고 측정할 수 없는 건 과학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웰, 한 가지 물어보자. 피에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화면으로도 그 붉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게 보였죠.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꽤 높지 않나? 80세 넘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세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대답을 찾아냈죠. 의료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건강보험 커버율이 높고 병원 접근성도 좋고. 음식 때문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 덕분이죠.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음식이 건강하다면 위암 발병률이 저렇게 높을 리가 없잖아.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내 판단이 옳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웰, 일주일 안에 최종 보고서 초안 보내줘. 큰 이변은 없겠지? 물론이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피에르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평균 수명 83세. 의료 시스템 때문이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의료 시스템이 좋지만 평균 수명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인데도 평균 수명은 한참 낮았으니까요. 아니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내일 유산균 분석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때 가서 결론 내리면 되는 거지.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 미니바에서 위스키 미니어처를 꺼냈죠.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죠. 저는 위스키를 다 비우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 뒤면 연구실에서 유산균 분석 결과가 나올 거였고 저는 그 숫자가 제 확신을 뒷받침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죠. 다음 날 아침 서울대 실험실 현미경 아래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숫자는 지난 15년간 쌓아올린 제 신념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폭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대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커피 2잔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맑아졌죠. 오늘 유산균 분석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김태훈 교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 앞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결과가 궁금해서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사실 궁금하다기보다는 빨리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죠. 예상대로 나오면 보고서 쓰고 제네바로 돌아가면 끝이니까요.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프린트된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가 그 서류를 받아들더니 잠시 훑어보고는 제게 건넸죠. 저는 서류를 받아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수치가 그램당 1억 마리를 넘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죠. 1억. 기존 서구 발효식품의 평균 유산균 수치가 그램당 1000만에서 2000만 사이인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김 교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3번 측정한 평균값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익숙한 유산균 균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각의 수치가 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장비 오류 아닙니까?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걸 스스로도 느꼈죠. 이 정도 수치가 나오려면 특수 배양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균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연 발효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김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김치 발효 과정을 직접 보시겠어요? 우리가 뭘 넣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화가 나거나 방어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제시하겠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마치 제가 틀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느껴졌으니까요. 재측정해 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샘플로요. 그리고 제가 직접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새 샘플 채취부터 균질화, 희석, 배양까지. 연구원들이 각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죠. 혹시라도 뭔가를 추가하거나 조작하는 게 아닌지.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표준 프로토콜대로 진행됐고 제가 아는 한 어떤 부정도 없었죠. 이틀 뒤 재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류부터 집어들었죠. 숫자를 확인하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처음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유산균 수치 그램당 9,800만에서 1억 2천만 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일관된 수치였죠. 이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박사님, 불편하시면 다른 기관에서 교차 검증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죠. 저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반박을 했다면 저도 맞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숫자를 보여주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밤을 새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베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건강통계, 미국 국립보건원 발효식품 연구자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원자료를 열어서 직접 대조하기 시작했죠.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숫자가 맞았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 유산균 수치는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특히 김치는 독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수, 발효식품 섭취와 대장 건강의 상관관계, 나트륨 섭취량 대비 심혈관 질환 발병률. 제가 확인한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제 예상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어디선가 오류가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오류는 데이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다는 걸요. 그 뒤로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연구실에서 추가 검증을 요청하고 밤에는 호텔방에서 혼자 데이터를 뒤졌죠.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지만 거울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오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오류를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건강통계 원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1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죠. 저는 한국 관련 항목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체크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 평균 수명, 심혈관 질환 발병률, 당뇨 유병률, 비만율.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키보드 위에 손을 멈추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나트륨 섭취량은 분명히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했죠. 그런데 고혈압 유병률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서유럽 평균 이하였고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영양학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였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 공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잖아.
동아시아인들은 나트륨 대사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니 한국만 유독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의료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조기 검진율이 높아서 질환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니 애초에 발병 자체가 적었습니다. 치료를 잘해서가 아니라 덜 걸린다는 뜻이었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니바를 열었지만 술을 마실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이마를 유리창에 갖다 댔죠. 차가운 감촉이 열이 오른 머리를 식혀줬습니다. 왜지?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김태훈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밤새우셨군요. 그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의자를 끌어다 그의 맞은편에 앉았죠. 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제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이렇게 높은데 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낮습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 교수가 안경을 벗어 천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나트륨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죠? 칼륨이요. 그가 안경을 다시 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륨도 많이 섭취하죠. 채소 반찬, 나물, 콩류. 이런 것들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량이 아니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 그건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었죠. 저는 나트륨 절대량에만 집중하느라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식사 방식이요. 밥과 반찬을 번갈아 먹는 습관, 한 끼에 여러 가지 반찬을 조금씩 먹는 구조. 이게 영양소 흡수 속도와 혈당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 논리적이었고 제가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서 있었죠.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저는 그게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서구 중심의 영양학 기준이 보편적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예외이거나 오류이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음식을 짜고 빨갛고 자극적이라고 단정했던 것도, 검증 가치가 없다고 무시했던 것도 전부 그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국인 연구원 몇 명이 지나가며 저를 힐끗 쳐다봤죠. 제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벽에 기대서 멍하니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김태훈 교수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한국 가정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식사하는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데이터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또 뭘 보러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직접 봐야 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가보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이서연 자문관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고 좁은 골목길을 돌아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죠. 대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빨간 고추가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했죠. 그녀의 손은 약간 거칠었고 앞치마에는 무언가를 다듬다 묻은 것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집 안가득 따뜻한 냄새가 퍼져 있었죠. 된장 끓이는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밥 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저는 그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러지 않았죠. 부엌으로 들어가자 작은 식탁 위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하나하나가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고 가운데에는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이게 평소 드시는 식사인가요? 저는 식탁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미경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매일 준비한다고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반찬은 미리 만들어두면 며칠씩 먹거든요. 김치는 한 달도 가고요. 오늘 새로 한 건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뿐이에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앉았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경 씨가 밥그릇에 흰 쌀밥을 담아 제 앞에 놓아줬고 젓가락 사용법을 어색해하는 저를 보며 포크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저는 어색하게 반찬들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치를 한 젓가락 먹고 밥을 한 술 떠먹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마시고 콩나물을 집어먹고 그렇게 이것저것 번갈아 먹다 보니 어느 순간 입안에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짠맛, 매운맛, 고소한 맛, 담백한 맛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식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이 식탁 위에 있는 건 개별 메뉴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짠 김치 옆에는 담백한 나물이 있었고 자극적인 찌개 옆에는 순한 계란말이가 있었죠. 밥은 그 모든 것을 중화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 개별 음식의 나트륨 함량만 측정하면서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밥그릇을 거의 비웠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매일 드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차려줬고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고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저에게 그 말은 충격이었죠. 이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식 메뉴판을 보고 따라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삶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어쩌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일상이었죠. 귀갓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박사님, 괜찮으세요? 이서연 자문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죠. 자문관님, 저는 오늘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방식이더군요.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저는 그걸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해. 제대로. 서울에서의 현장 검증을 마치고 저는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머릿속에서 데이터와 그 평범한 밥상의 이미지가 계속 겹쳐졌거든요. 공항에 내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국제보건기구 본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떠 있었고 테이블 주위에는 2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정책국 국장 로버트 케인이 정면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웰 박사, 한국 현장 검증 결과를 보고해 주시죠. 로버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넘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전통식단은 기존 서구식단 모델과 대등하거나 일부 지표에서는 그 이상의 건강 효과를 보여줍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멈췄죠. 로버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김치 유산균 수치, 나트륨 대비 칼륨 비율,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수. 제가 직접 검증하고 교차 확인한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특히 발효식품의 유산균 함량은 서구 발효식품 평균의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한국식 식사 구조, 즉 밥과 여러 반찬을 번갈아 먹는 방식은 영양소 흡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로웰 박사,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버트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레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버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자네가 보고한 건 사실이 아니야. 정치적 폭탄이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죠. 지금 유럽연합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표준 건강식 모델로 밀고 있어. 미국도 자국 농업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식단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발효식품이 우월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그건 정치입니다. 제 보고서는 과학이에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로버트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죠. 로웰, 자네 15년간 여기서 일했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결론을 조금만 수정해. 대등하다가 아니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정도로. 그러면 누구도 다치지 않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조직의 논리, 정치적 균형, 이해관계자들의 압박. 저도 15년간 그 안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눈을 감자 미경 씨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김치와 나물과 된장찌개가 놓인 그 소박한 식탁. 그리고 김태훈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박사님,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과학자입니다. 데이터를 왜곡하면 저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로버트가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죠.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린 걸 알면서도 거짓 결론을 내면 저는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해요. 그건 못합니다. 로버트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봐. 생각 좀 해볼 테니.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어.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보고서는 결국 수정 없이 공개됐습니다. 로버트 국장이 마지막까지 압박했지만 저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 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보고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기사를 실었고 영국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한다고 했죠. 프랑스 르몽드는 다소 비판적인 논조였지만 그래도 데이터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투였습니다. 일본 NHK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독일 공영방송까지 연락을 해왔죠. 저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이메일함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공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로버트는 만류하지 않았죠. 아마 저와 같은 조직에 있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15년간 몸담았던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떠나는 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네바 집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한쪽 칸에는 김치통이 놓여 있었죠. 서울에서 직접 공수해온 건 아니고 제네바 한인마트에서 산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 클레어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지금은 아내도 가끔 한 젓가락씩 집어먹습니다. 저는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스트 대신 밥솥에서 갓 지은 흰 쌀밥을 퍼담았죠. 밥솥도 새로 샀습니다. 한국산이에요. 처음 배송 왔을 때 아내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납니다. 미국인이 밥솥을 산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내도 인정하죠.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이 확실히 다르다고요. 식탁에 앉아 밥 한 술 뜨고 김치 한 젓가락 집어먹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1년 전 이맘때 저는 저 호수를 바라보며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짜고 빨갛고 자극적인 음식의 나라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빠, 또 그거 먹어요? 15살 된 딸 에밀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어. 에밀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치를 쳐다보더니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씹더니 눈이 동그래졌죠. 진짜 맛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에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의 그 표정. 저도 그랬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에 받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서울대 김태훈 교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발효식품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와달라는 초청장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저를 그토록 인내심 있게 대해준 사람. 제가 장비 오류를 의심하고 조작 가능성을 따지고 온갖 트집을 잡을 때도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사람. 그는 그냥 묵묵히 데이터를 보여줬을 뿐이었죠. 저는 펜을 들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초청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서재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춤추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음식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김치의 유산균 수치도 밥상 구조의 과학적 우수성도 중요한 발견이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숫자 너머의 삶이 있고 과학 너머의 지혜가 있다는 것. 48해를 살면서 쌓아온 확신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한 젓가락. 그 작은 음식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영양학이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